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함대함 미사일 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성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성의 개발 비화나 개발 후 억울한 일을 겪는 등 해성은 비운의 무기로 떡락하는 아픔을 겪은 모그입니다. 또한 양산 후에도 여러가지 아픈 사연이 많은 한국의 최초 함대함 유도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성 유도 미사일을 1부작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 2부작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국 최초의 함대함 유도 미사일이며 한국의 영해를 지키는 유도 미사일 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대함 미사일은 오늘날 해군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힙니다. 특히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함 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처럼 골리앗에 비유될 만한 거대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습니다. 대함 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함 미사일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엑조세 대함 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외산 무기만 사용했기 때문에 하푼과 같은 대함 유도탄 수입과 운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 대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무기 추세에 맞춰 함정에서 발사돼 적 함정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로서 엔진 형태의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순항 유도탄의 형태로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순항 유도탄은 로켓의 초기 추력만으로도 탄도 비행하는 탄도형 유도탄과는 달리 전 비행 경로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추력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사거리 내에 타격거리에 있는 표적을 용이하게 공격 가능하고 다양한 종말 공격 비행 경로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 공격이나 장애물, 우회 공격 등 다양한 공격 전술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군에게 발각되더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순항 유도탄 중 아음성 유도탄은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일정 높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비행 경로를 택하는 반면 초음속 순항 유도탄은 항력이 지면 근처보다 낮아 사거리 연장이 가능한 고고도로 비행한 뒤 감시 장비에 탐지될 수 있는 거리 이내부터는 저고도로 비행해 은밀하게 종말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함대함 유도탄은 근접방어 무기체계 시위지를 비롯해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 점점 강화되는 함정의 유도탄 방어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고정밀, 고기동, 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는 추세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또 장거리 표적 제압 능력을 보유한 유도탄과 연안전 환경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 목적형 유도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발사해 연안이나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함대지 유도 무기의 경우에도 함대함 유도 무기를 바탕에서 탐색기, 탄두 및 비행 경로 등을 지상 공격 목적에 맞도록 변형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 함정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아음속 대함 유도탄의 경우 순항 고도를 10에서 20m 수준에서 최근에는 10m 이하로 낮추고 있으며 종말 고도는 3에서 5m 수준의 해면 밀착 비행형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며 초음속 대함 유도탄의 경우 기존에는 빠른 속도로 인해 10m 이상의 해면 비행 고도를 유지했지만 최근 유도 조종 기술의 발전으로 10m 수준의 저고도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제품으로 끝났지만 고속정용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함 미사일을 시작으로 한국의 해룡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해룡은 페이브웨이3 레이저 유도 폭탄의 탐색기와 슈라이크 대레이저 미사일의 추진체를 결합한 외형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거리가 7km에 불과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에 몹시 취약했습니다. 바다에 해무라도 끼면 사용 불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해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만 하고 전력화되지는 못한 비운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룡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마침내 2003년 이후 국산 대함미사일 해성이 전력화되었습니다. 해성 대함미사일은 1996년 이후 8년간에 걸쳐 개발되었는데요. 하지만 해성의 개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군사력과 방산무기 시장은 육군 위주의 편성과 포 개념의 무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함대함 유도무기를 개발하기에 기술 성숙도가 낮았고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LIG 넥스원, 두원중공업, 두산 DST, 하나 등의 방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996년부터 3년간의 탐색 개발과 5년간의 체계 개발을 통해
개발과 동시에 해성의 터보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ADD는 이 사업과 별도로 마이크로파 탐색기 응용 연구를 진행해서 성공했는데요. 반면 개발 당시만 해도 한국 해군은 한국의 자체 개발한 유도 무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이 개발한 함대함 유도 무기가 없을 뿐더러 자국의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좋은 기술의 무기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용에 대한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로서의 점수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방산무기가 그렇듯 단 한 번으로 적을 무력화하고 그 찰나의 순간으로 나를 포함한 전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성이 개발되기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매우 낮았고 해룡의 실패로 인해 한국 해군 지휘부는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지만 ADD 연구원들의 열의와 최근 급격히 발전해가는 한국의 전자 기반의 기술력과 군의 전력 증강 정책에 맞추어 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국 해성은 2003년 8월 21일 실시된 해군의 최종 운영평가 시험을 통과해 합참으로부터 전투 사령과 판정과 함께 개발에 성공한 첫 국산 순항 유도탄이 된 것입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한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했는데요. 2003년 8월 해군 초기함에서 발사된 해성 대한미사일이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성능을 입증했으며 2005년 12월 동해상에서는 국산 탐색기를 탑재한 초도 생산품에 대한 성능 확인 발사 시험에 성공하는 등 시험 평가와 작전 배치 후 실사격에서 명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서부터 대조형 함과 같은 한국형 구축함은 물론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함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로파 탐색기, 스크랩다운, 관성 항법장치, 위성 항법장치, 전파 고도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저고도 해면 밀착 비행, 다양한 공격 방법, 높은 생존성, 높은 명중률과 같은 탁월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겐 유도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달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는 최대 8개 변칙점을 통해 표적 적함에 유도할 때 상대편의 요격 과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하는데 하품보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양 측면에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회피 기동에도 안정적으로 터보팬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덕분에 단순히 좌우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과 달리 고르카와 젠미카 기동처럼 대각선으로 이동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인 시 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 함선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재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도 해성 대한미사일을 도입했는데요.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 함대지 미사일도 개발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은 과거 대한미사일로 개발된 해룡의 이름을 채용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유도 장치를 장착한 전술 함대지 미사일은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라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경사형보다 조금 늦은 2018년 전력화되었습니다. 한편 해성은 현재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양산 초기에는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해성을 하푼의 개량형이나 짝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관계없이 오히려 기술협조 출처는 러시아와 네덜란드입니다. 주로 엔진과 탐색기 쪽 기술을 이전받았는데요. 다만 해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미사일이 하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 기술 협조로 미국형의 플랫폼 개발 노선은 천궁, 대공 미사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전체 설계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혜성은 해외 수출과 유격 시험에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2016년 6월 혜성 실사격 훈련에서 발사 간결함으로 고작 16초밖에 비행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8일자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해군이 해당 국가 대통령이 참관한 발사 시험에서 수입한 해성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지만 모두 빗나가 명중률 0%를 기록하는 망신을 당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작사에서 현지의 기술진을 급파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나섰는데요. 그 후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 차기 경공격기로 카이 FA-50을 선정하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FA-50에 관한 해외 소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헤드라인부터 뽑아볼까요? 태국 왕립공군 RTAF는 지난 2020년 2월 20일에 발표한 백서에서 대한민국 카이가 만든 FA-50을 차기 경공격기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배정했다고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com이 전했습니다. 태국 공군 백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사용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훈련기 겸 공격기인 체코의 L-39 전투기를 2022년에 전부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체로서 대한민국에 FA-50을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때마침 최근 FA-50은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디펜스뉴스.com의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 관련 부분인 전반부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태국 공군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할 물품 목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수송기, 항공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 경전투기 등이 목록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공군은 2월 20일 발표한 백서에서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되기는 하겠지만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공군의 중요한 조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록히드 마틴이 만든 C-130H 헤라클레스 수송기 부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하는 항공기는 태국 공군이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링크-T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태국 왕립공군은 또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T-50TH 전투임문 훈련기도 2대 더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다. 태국은 12대의 T-50TH를 주문했으며 2022년까지 2대의 T-50TH를 추가로 조달하는 프로그램에 7,750만 달러, 한화 938억을 배정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훈련기 T-50에 어떤 군비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FA-50 또는 TA-50으로 구분되는 경공격기 변형 형태를 개발해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공군이 요구하는 경공격기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T-50TH는 체코에서 만들어진 에어로 보도코디 L-39 훈련기를 대체하여 태국의 차기 경공격기로 채택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T-50TH는 이미 태국 공군에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 공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해온 체코 L-39 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대한민국의 카이가 만드는 T-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50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체코의 L-39는 2022년에 퇴역할 예정이다. 교체 작업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8대 FA-50 전투기를 도입하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추가로 4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FA-50 조달 1단계 과정에는 1억 4,300만 달러, 한화 약 1,7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2020년 2월 23일 디펜스뉴스.com에 게재된 대한민국 카이의 FA50에 관한 기사를 해석해보았습니다. 생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도합 200대 이상을 생산해냈고 생산 예정인 기체까지 생각하면 250대라는 생산 숫자에 도달한 고등훈련기 T-50과 그 경전투기 버전의 FA-50을 보고 있으면 FA-50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록히드 마틴도 미처 이 정도까지의 성공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국내 자료를 찾아보면 국내에서도 많은 수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T-50과 그 공격기 버전인 FA-50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란듯이 FA-50은 여러 나라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TX 훈련기 사업까지 성공했더라면 그야말로 대박을 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에 개선해야 할 단점들도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항속거리의 부족과 대공 공격 능력의 부재입니다. 항속거리의 부족 문제는 보조 연료 탱크와 공중 급유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대공 공격 능력의 향상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은 2천억 원 정도인데 반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은 400억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죠. 즉, 공군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공군은 현재 F-35 도입과 KF-16을 F-16B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FA-50 업그레이드는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FA-50의 최근 중요한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것입니다. 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는 F-15K에도 장착된 장비로 목표물을 정밀하게 포착하고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FA-50이 F-15K급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도 작은 전술 목표물을 감지, 식별, 자동 추적 및 레이저로 지정하며 비디오 링크 기능을 갖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그대로 지상군에 전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FA-50의 중요한 두 번째 업그레이드와 연계가 되는데요. 바로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몇 단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에 FA-50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 16은 적군 탐지, 공격 목표 지정, 교전, 통제 명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임무 성공률 향상을 돕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마치 전장을 360도로 볼 수 있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A-5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모든 아군 전력에게 암호화되어 전송되게 됩니다. 이번 전술 데이터 링크 16 업그레이드에는 FA-50 전투기 이외에도 F-15K, E-73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이지스함, KDX-3급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면 효율적인 연합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해져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F-X에 통합될 미디어 대공 미사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비역 해군 장교이신 한 시청자의 언급에 따르면 미 해군의 경우 공중 플랫폼에서 발사된 중장거리 유도 미사일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도 역시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수준이기는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 제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이 미사일 역시 링크 16을 통해 유도가 가능할 것이고, 혹시라도 링크 16이 설치된 FA-50에 이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된다면 A사 레이더가 없어도 장거리 공중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KF-X 개발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FA-50용의 저가 버전 A사 레이더가 등장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한 가지 더 첨부하면 현재 FA-50에 설치되어 있는 이스라엘제 엘타 ELM-2032 기계식 레이더도 KF-16급 성능으로 동급 레이더 중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60km 밖의 적기 탐지가 가능하고 40km 밖의 적기에 대한 중거리 공대공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 월간 디펜스 안승범 기자의 의견입니다. 이번 태국 공군이 FA-50 조달 계획 발표에 따른 한화 1,730억대에 이르는 예산액을 1차 조달분인 8대에 대하여 이미 배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다니며 링크 16을 통해 E-73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및 KDX-3급 이지스함과 도움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의 표적 식별 장치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를 통해 F-15K급의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게 될 FA-50은 더 한층 매운 작은 고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이더 성능 개선과 항속거리의 향상, 그리고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의 확보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공모함 역사상 최대의 삽질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열심히 쓰고 있어요. 바로 현용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인데 정말 삽질 중에 이런 삽질도 없습니다. 자,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항모 기동 부대를 시기하던 프랑스입니다. 1950년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항공모함이 영국 항공모함인데 이글이라는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사출기가 있는 이런 항공모함, 정규 항공모함을 두 척을 운영했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글 그리고 아크로열 이렇게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을 했던 나라인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2차 대전 마치고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로 지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나라들이 그래도 항모 기동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런 돈하고 이렇게 염출을 해가지고. 또 사실은 영국, 프랑스 그때까지만 해도 이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지들이 완전히 독립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서 긁어 올 수 있는, 수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의 저런 정규 항모를 보고 야, 저딴 놈들도 항공모함 끌고 다니는데 우리 인류국가 프랑스가 항모 정도 있어야지 우리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모전단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원조를 받을지언정 자존심은 굽힐 수 없다. 그래서 클레망소급의 착수입니다. 1955년도에 영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규 항공모함 사출기를 통해서 이륙시키는, 그리고 이제 착륙은 어레스트 와이어를 통해서 착륙을 하는 이런 정규 항공모함, 미국과 같은 또는 영국과 같은 정규 항공모함을 1955년도에 한 척, 그리고 57년도에 한 척 착공을 해가지고 61년도, 63년도에 각각 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는 항공모함, 그것도 정규 항공모함 두 척 체제로 가는 정말 인류 해군이 된 겁니다. 야, 비바 프랑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항공모함의 이번함 포시, 이 포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15억 원짜리 항공모함, 브라질의 상파울로 항공모함 지금 고철로 판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짜리 항공모함이 된 그 상파울로의 전신이 바로 이 포시입니다. 그걸 이제 브라질이 사갖고 지금 이제 퇴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이 미드웨이 이래가지고
훨씬 더 큰 항공모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쟤들이 감히 저런 미개한 놈들이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더 항공모함을 저렇게 가진다고? 이거 우리도 용서할 수 없지. 우리도 가질 거야. 이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국뽕에 심취한 프랑스가 미국과 동급의 슈퍼캐리어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1950년대 후반에 베르덴급, 여기 지금 제가 댕이라고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댕입니다. 댕이라고 쓰니까 자꾸 이 폰트가 깨져가지고 댕이라고 그냥 적었는데 댕이에요. 베르덴급 항공모함. 이건 미국의 미드웨이급 항공모함과 동급의 대형 항공모함을 목표로 이 건조가 추진된 큰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기준 배수량 45,000톤, 만재 배수량 6만 톤급 이상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961년에 설계 단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슈퍼캐리어 사실은 아무나 운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61년도에 취소했습니다. 또 그때 뭐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완전히 이제 이 식민지들이 독립의 열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예산 조달할 때 수탈할 때가 이제 막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 클레망스하고 포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는데 미국이 보니까 핵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니미츠 만들고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또 이 프랑스가 질투가 나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 저 미개한 놈들이 핵 항공모함 가지는데 우리라고 질소냐 이래가지고 정신 못 차린 프랑스가 미국도 핵 항모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1970년대 내내, 그러니까 정확히는 74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막 군부를 지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상징하는 그 카톡방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프랑스 국방부님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 지스카르 데스탱 이 대통령이 바로 지금 EU, 유럽연합이죠. 이 EU의 전신인 EC, 그 EC를 막 만들던 그 주체해서 막 끌고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꽤나 방귀 좀 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카카 요즘 유럽 공동체 구상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카카의 존재 더욱 건승하시기를 앙축드리옵니다 무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웬 아부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이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저 카카의 강한 프랑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 미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차세대 항공모함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슈. 아니 뭐 그거 지난번에 결제해 줬잖아 왜 또 뭐 더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저희가 그 항모 핵 추진으로 한번 해보려는데 그 핵이라는 게 워낙 그 결제 절차가 복잡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무슈 이래.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무슨 절차야? 절차 무슨 필요 있어? 우리 핵 잠수함 있으니까 그냥 그 기술로 그냥 밀어붙여 하고는 그냥 결제를 꽝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1980년도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핵 잠수함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괄호도 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기에 중요한 복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일어났는데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스탱 대통령이 1980년도에 이제 그래 항공모함 핵 추진 항모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 클레망소, 포시 두 척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척 1대1로 교대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이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 정도 두 척은 있어야 소련 해군에 대비해가지고 좀 지킬 수가 있죠. 지중해에서. 자,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15년이나 걸린 전력화예요. 자, 일단 1980년 9월 달에 두 척의 건조 계획이 승인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6년도에 드디어 건조에 착수합니다. 바로 강제 절단식인데 이제 철강 이런 거 이제 절단하는 그 절단식이 있어요. 그 절단식을 즉 이제 건조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조에 착수를 했는데 웬걸 설계 착오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도 강제 절단식을 한 직후에 바로 건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설계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1989년 4월 달에 건조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994년 5월 달에 초도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 진수식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수식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기죠. 삼색기 이걸 막 보기 좋네요. 우리도 뭐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 진수식 할 때 우리 태극기 이렇게 그냥 확 덮어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멋지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샤를 드골 항공모함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하고 한 달 후에 중요한 설계 착오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1994년 이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차는 도대체 언제 푸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나서도 프랑스는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무려 2001년 5월까지나 그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서 결국은 이제 2001년 5월에 취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간단한 역사인데, 자, 94년 6월에서 2001년 5월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이 94년 5월부터 2001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진수식을 하고 취역까지 왜 7년이나 걸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의 삽질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8년 만에 진수식을 했죠. 프랑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샤를 드골. 그렇게 탁 붙였어요. 만재 배수량은 43,182톤, 길이는 261m, 폭은 64m, 최대 속도는 시속 27노트, 추진기관은 바로 원자로입니다. K-15 원자로. 그리고 함재기는 각종 항공기에서 30여 이렇게 탑재하기로 하고 딱 94년도에 취역을 진수를 했죠. 5월달에. 그랬는데 바로 결함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첫째, 진수는 했는데 연이어 터지는 문제. 첫 번째, 원자로 설계 오류입니다. 일단 진수를 하고 의장공사를 하고 이제 엔진을 한번 돌려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방사능 수치 이상하다 당장 귀향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를 교체를 합니다. 선체를 절단해버렸죠. 원자로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선체를 절단해야 되죠. 선체 절단하고 원자로를 다른 걸 집어넣고 그리고 차폐 시설을 추가합니다. 왜? 방사능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폐 시설을 막 추가합니다. 그래서 5,000톤이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카톡 대화방에서 핵 잠수함 빨간 글로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이 추진기관을 최초에 K-15라고 하는 원자로를 갖다 넣었는데 그게 바로 당시 프랑스가 건조하던 그 가지고 있던 핵 잠수함 르트리옹판급 핵 잠수함의 원자로예요. 근데 그 르트리옹판급은 10,000톤입니다. 10,000톤급이에요. 근데 이건 43,000톤 아닙니까? 10,000톤급짜리 원자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4배가 덩치가 큰데 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뭐 그런 문제 때문인지 제가 이 핵기관 물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방사능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해가지고 그 르트리옹팡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다가 얹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원자로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차폐 시설을 엄청나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5,000톤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5,000톤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선체는 그대로죠. 그런데 차폐 시설을 5,000톤을 집어넣다 보니까 내부에 물자를 적게 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0톤만큼 물자를 적게 실을 수밖에 없죠.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겁니다.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유 이런 걸 많이 실어야 이 전투기 같은 거 이착함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공간들을 차폐 시설을 하느라고 5,000톤만큼 떼가 버렸으니까 갑자기 설계한 데서 이게 지속작전 능력을 완전히 갉아먹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가판 설계 오류입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일이냐. 자, 이 샤를 드골을 설계를 할 때는 프랑스가 E2C, 이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없었어요. 이거 살 계획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판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냉전이 진행되고 이스라엘 보니까 페카 계곡에서 E2C 지휘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고, 이야, 그리고 또 1986년도에 제가 이제 이 신인균의 군사TV에서 항공전사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986년도에 미국이 엘도라도 작전 이래가지고 리비아 때리는데 보니까 거기도 E2C 가지고 잘 쓰고, 또 결정적으로 걸프전 할 때 보니까 조기 경보기 없으니까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조기 경보기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느닷없이 이 E2C 조기 경보기를 사버리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시기에 1970년대, 80년대 이제 이때는 미국은 이지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이런 그 이지스함들 가지고 적의 함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다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런 방공함이 없어요. 방공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더 그 강력한 항공력을 가지고 먼저 가서 때린다든지, 그 비행기에서 쏘는 사이드와인드 이런 걸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로 요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력을 관제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공함이 없으니까 지금 E2C 사자 해가지고 E2C를 샀더니 문제는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륙은 사출기로 확 쏘니까 이륙은 되는데 착함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함하면 이 착함 이 가판이 짧아가지고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에 어레스트 와이어, 밧줄에 딱 걸었는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바다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길게 가가지고 무게가 좀 작으면 밧줄에 걸고 이만큼 가는데 이건 이제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E2C 때문에 착륙 가판을 4m를 더 연장 공사를 합니다. 원래는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항해를 해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 시험 항해를 또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크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휘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야, 이거 프로펠러 만드는 회사 전화해봐. 빨리 수리해달라고 그래. 그랬는데 그게 망했고요. 또 거기 회사 불나가지고 설계도 불나서 없어져 버렸대요. 망해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 진수식 하고 나서 워낙 7년 동안 했었고, 진수하기 전에 이제 이걸 달았겠죠. 그러니까 그 한 7, 8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스크류를 납품했던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설계도가 뭐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쩡한 이 프로펠러를 그대로 역설계해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삽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핵 추진 항공모함 두척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냉전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문제는 생기죠. 이러니까 항공모함 두척 안 되겠다. 이번함 이거는 포기하자 해가지고 이번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또 포기하려니까 또 아깝거든요. 그래도 프랑스 자존심이 있는데 해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 이거 후속함 만들자 해가지고 PA2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역시 이제 대형 7만 톤 넘는 이런 정규 항공모함, 핵추진 정규 항공모함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영국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조금 바가지 좀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영국 야, 니들 그 퀸 엘리자베스 그거 하려고 한다는데 그거 우리하고 같이 하자. 우리가 설계 다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니들 돈만 좀 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국은 싫어. 따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출기 이거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냥 스키점프 할 거야. 우리는 수직이 착륙기 쓸 거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드골에 들어간 이 삽질 비용 감당도 못하는데 무슨 차기 항공모함이냐. 이래가지고 이 PA2 이 차기 항공모함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하나뿐이에요. 지금은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력화를 했고, 그래서 뭐 리비아 공습하고 할 때 열심히 라파알 전투기 태워가가지고 잘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쨌든 야 어떠냐 폼 나지 하고 이제 미국 항공모함 옆에 따라다녔는데 미국 항공모함 옆을 보면서 야 참 쟤들은 언제쯤 정신 차리려냐 어디 지가 감히 나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지금 들이대고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 항공모함은 작전 지속 일수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이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똑같이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작전 지속 일수가 2주일입니다. 2주일. 뭐 그 연료 같은 게 이런 거 보급품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리비아 폭격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 바로 지중해 건너편에 톨롱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보급받고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할 당시에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 취획해가지고 작전을 하는데도 참 허우대는 멀쩡하게 폼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능력이 부족해도 이만큼 부족한 그런 항공모함이 없다. 물론 여기 탑재되는 이제 이 라팔 전투기나 이런 건 성능 좋아요. 그런데 항모로서 지속적으로 전투기를 띄워주는 능력, 단기전은 괜찮은데 장기전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항공모함이 돼버렸다라는 참 비운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알려드렸습니다.